2099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골목길. 낡은 빌라 단지 사이를 비집고선 작은 산부인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이미 오래전 색이 바랜 간판이 매달려 있었고 유리문에는 성에가 끼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지 7달째였던 29살의 여성, 이름은 박수진. 그날 아침 남편에게 정기검진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오후에도, 이튿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 아래 불러오는 배를 안고 떠난 젊은 엄마는 그렇게 부천의 회색빛 골목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형사조차 파일을 손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부천 임산부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잊혀진 기록,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9년의) 부천은 서울 외곽의 여느 위성도시가 그렇듯 빠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와 아직 철거되지 않은 낡은 빌라 골목이 뒤엉켜 있는 도시였습니다. 원미구 쪽으로 들어가면 골목마다 연탄가스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였고 좁은 계단을 끼고 올라선 3층짜리 빌라들이 서로의 그늘을 들이우며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박수진은 그런 골목 안쪽 계단이 12개인 빌라 2층에 살았습니다. 29이었고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지요. 남편 최동현은 인근 공업사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했고 수입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은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수진의 임신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찾아온 임신이었기에 두 사람 모두 각별히 기뻐했다고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당시 수진과 같은 층에 살았던 이웃 주민 임모 씨는 훗날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배 불러오면서도 항상 웃고 다녔어요. 계단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명절엔 떡도 나눠주고. 저한테는 아이 낳으면 꼭 같이 밥 먹자고 했거든요. 그러나 수진에게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친정은 경북 안동이었는데 어머니는 수진이 중학생이던 시절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 하나가 있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왕래가 거의 없었지요. 실질적으로 수진을 챙겨줄 혈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원미구 빌라에서 버스로 세정거장 거리에 살았는데 며느리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합니다. 직접적인 다툼보다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수진의 살림이 어떻네, 태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등의 말을 자주 건넸던 모양입니다. 수진 입장에선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12월 초, 수진은 몸이 무거워지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기 산전 검진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산부인과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원미 여성의원이었는데 원장 이름은 이태준, 개업한 지 11년이 된 지역 토박이 의원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7일 화요일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세수를 하고 두꺼운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단추가 채워지지 않아 코트를 그냥 걸친 채로 나섰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이웃 임 씨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검진 다녀올게요. 그게 임 씨가 수진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진은 원미 여성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는 사실이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접수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수진이 진료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대기 중에 병원을 나갔는지는 당시 간호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수진이 향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꼬박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최동현은 수진이 돌아오지 않던 그날 저녁,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업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게 저녁 7시가 넘어서였는데 불 꺼진 집안을 보고도 잠깐 친정 쪽 연락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밤 10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그제야 수진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동현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수진이 사라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눈여겨보게 된 것은 최동현 주변의 미묘한 균열이었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공업사에서 일하던 동료 박모 씨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동현이 형이 그 무렵에 좀 이상했어요. 야근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3, 4일씩 늦게까지 남더니 어느 날은 작업복에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비일하면서 향수를요. 그 진술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조금씩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동현은 수진이 임신 5개월에 접어들던 무렵부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공업사 인근 분식집을 운영하던 32살의 여성, 이름은 나온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 기록은 수진 실종 이후 경찰이 최동현의 삐삐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휴대전화보다 삐삐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던 때였고 수발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수사관이 기록 분량을 들이밀자 말을 바꾸었습니다.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온이 본인은 달리 진술했습니다. 동현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아이가 생겨서 더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저도 잘못이죠. 근데 그 사람이 수진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한편 시어머니 최 씨의 행적도 수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수진이 실종된 당일 최 씨는 오전 중에 아들 최동현에게 전화를 2차례 걸었습니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화 시각이 수진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시간대와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최 씨는 빌라 근처 골목에서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이웃 주민 2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최 씨는 그날 그 골목에 간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진을 둘러싼 2개의 균열, 즉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행적을 각각 실로 꿰듯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원미 여성의원 대기실에는 수진 말고도 임산부 2명과 중년 여성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접수를 담당했던 간호조무사 조모 씨는 8년이 지난 뒤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요. 배가 많이 부른 분이었잖아요.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오셨는데 단추를 못 잠그고 계셨어요. 접수하면서 손이 많이 차갑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셨는지는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진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원희태준 원장은 그날 수진을 진료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접수는 됐으나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은 대기 도중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보고 병원을 나선 것일까요? 병원 건물 맞은편 문구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황모 씨가 훗날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그날 오전 11시 무렵 병원 앞 골목에 짙은 청록색 봉고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고 배기가스가 골목 바닥을 타고 흘렀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한 20분쯤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부른 여자분이 조수석에 타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는 사람 차 타듯이요. 황 씨는 트럭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번호판 끝자리가 4 또는 9였던 것 같다고만 했지요. 차종은 기아 봉고였고 운전자는 중년 여성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년 여성. 수사관들은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 나온희는 32살로 중년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트럭을 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진이 병원을 나서기 직전 그녀의 삐삐에 메시지 하나가 수신되었다는 사실이 이후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발신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고 메시지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병원 앞에 있어. 잠깐 나와. 발신 시각은 오전 10시 52분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병원 문을 열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의 부름에 응해 걸어나간 것이었지요. 그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수진이 그날 그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수진의 삐삐는 다시는 신호를 잡지 못했습니다. 청록색 봉고 트럭이 사라진 방향은 부천 외곽 소사구 쪽이었다고 황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방시만 해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공터와 비닐하우스 단지가 이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한겨울의 회색빛 들판, 덜덜거리는 트럭 엔진 소리,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만삭의 여자. 그 이후의 시간은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오후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계. 최동현이 아내의 실종을 신고한 것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 더 늦었습니다. 당시 접수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신고서를 받아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갑자기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좀 기다려보시죠. 가출. 그 한 단어가 수진의 사건은 12일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로 묶어두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의 판단 근거는 이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친정 쪽 연락이 닿지 않으며 스스로 병원을 나선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가출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록 A4 용지 2장 분량에 그 판단이 적혀 있었고 추가 수사 필요 없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원미구 골목 안쪽 공업사 한편에 세워져 있던 짙은 청록색 봉고 트럭이 세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셀프 세차장 운영자는 8년 뒤 이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각에 혼자 온 중년 여성이 트럭 내부를 유독 꼼꼼하게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여자 혼자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조수석 쪽 발판이랑 시트를 특히 오래 닦더라고요. 1시간 넘게요. 세차를 마친 트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트럭의 행방은 수사 기록에서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지 5일째 되던 날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원미구 빌라 인근 공터, 드럼통에서 옷가지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쓰레기 소각으로 분류하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재수사 과정에서 그 드럼통 바닥에서 베이지색 합성섬유 탄화물이 일부 수습되었는데 성분 분석 결과 두꺼운 코트 소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수진이 그날 아침 단추를 잠그지 못한 채 걸치고 나섰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최동현은 수사 초기 경찰 면담에서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나 베테랑 형사 눈에는 어딘가 건조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디 갔을 것 같냐는 질문에 최동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친정 쪽이 없으니까 어디 혼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임신 7개월의 아내가 한겨울에 혼자 생각을 정리하러 떠났다는 말을 당시 수사팀은 그냥 넘겼습니다. 실종 신고 12일째 되던 날, 사건은 내사 종결에 가까운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두꺼운 미제 파일 더미 속 어딘가로 조용히 묻혀들어갔습니다. 부천의 그 겨울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1999년 말 부천 원미경찰서는 박수진 실종 사건을 공식 미제 파일로 분류하고 보관함에 넘겼습니다. 부천의 골목은 재개발 바람을 타고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수진이 살던 빌라 단지 인근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원미 여성의원 건물은 2003년에 헐리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도시는 기억을 지우듯 빠르게 새로워졌고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시간 동안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동현은 수진이 사라진 지 2년 뒤 나온이와 재혼했습니다. 절차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의 실종 신고는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신고까지는 시간이 걸렸으나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먼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나온이 명의로 부천 소사구 쪽에 작은 정비소를 차렸고 2006년 무렵에는 직원 2명을 두는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동현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손님한테 바가지 안 씌운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재혼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처가 가출했다고 알려진 탓에 동정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오빠 박성호는 달랐습니다. 안동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던 박성호는 매해 12월만 되면 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미구 골목을 걸으며 전단지를 돌리던 초기와 달리 해가 갈수록 전단지를 받아주는 사람도 줄었고 경찰서 문을 두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수사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호는 2005년 겨울 원미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제지를 받았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내 동생 박수진을 찾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실종. 경찰관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켓을 내렸다고 합니다. 싸울 힘도 이미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의 시어머니 최 씨는 이 기간 내내 아들 최동현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비소를 차린 뒤로는 가끔 가게 앞을 쓸거나 점심을 챙겨주러 나타나곤 했다는 이웃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최 씨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소사구 외곽, 최 씨의 자택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집을 수리할 때도 마당을 송볼 때도 최 씨는 그 장독대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장독대를 옮겨야겠다고 하면 최 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거기는 손대지 마! 절대로! 당시에는 노인의 고집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장독대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번영의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림과 소진의 시간이었으며 장독대 아래 묻힌 진실에게는 그저 차갑고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오래 숨긴 것을 어느 순간 밖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이 아니라 잠 속에서. 2005년 겨울부터 최 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아들 최동현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인근 성당 앞을 서성이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웃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 강모 씨는 2006년 봄 어느 날 최 씨와 마주쳤던 일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장을 보다가 골목에서 딱 마주쳤는데 얼굴이 너무 상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했는데 그 웃음이 좀 이상했어요. 눈이 안 웃고 있었거든요. 최 씨의 수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들 최동현이 나중에 수사관에게 진술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말 무렵부터 어머니가 새벽에 잠꼬대를 한다는 얘기를 재혼 상대 나온이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가게에 점심을 가져올 때 낮에도 깜빡깜빡 한다는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잠꼬대의 내용을 나온이는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집에서 낮잠을 자다 소리를 질렀는데 나온이가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최 씨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겁니다. 거기 놔둬. 거기 있어야 해.
꺼내면 안 돼. 나온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노인이 꿈을 꾸는 거려니 했다고요. 그 진술이 수사 기록에 올라온 것은 2007년 가을, 모든 것이 터진 뒤였습니다. 술도 이 무렵부터 가까워졌습니다. 최 씨는 원래 제삿날 외에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2006년 겨울부터는 혼자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한 번은 동현이 저녁에 들렀더니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빈 막걸리병 2개를 옆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현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최동현은 그 말을 술 주정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장독대. 최 씨는 이 무렵 들어 장독대 주변을 더욱 집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장독대 주변 흙을 고르고 돌을 얹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그 행동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집 가까운 요양원을 알아봐 오면 최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이 마당에서. 주변 사람들은 고집 센 노인이 집에 애착이 강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마당에, 장독대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7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오래 묻혀있던 것들이 마침내 땅 위로 올라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부천 소사구 일대에 재개발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단지를 허물고 대단지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낡은 담벼락을 밀어내고 집안을 고르는 작업이 구역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씨의 자택은 철거 대상 구역 바로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최 씨 본인의 집은 철거 대상이 아니었으나 담장을 맞대고 있던 옆집이 먼저 헐렸고 그 여파로 최 씨 집 마당 한쪽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4월 12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벼락 보수 공사를 위해 마당에 들어온 인부 2명이 장독대 근처 흙을 고르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서 희고 단단한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삽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뼈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오전 11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장독대 아래 1m 60cm 깊이의 흙 속에서 성인 여성의 유골이 수습되었습니다. 태아의 흔적도 함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감식팀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20일 뒤 나왔습니다. 성인 여성, 추정 연령 25세에서 35세 사이, 임신 상태에서 사망. 사인은 후두부 둔기 충격에 의한 두개골 함몰 골절, 타살. 사망 추정 시점은 유골 상태와 토양 분석을 종합했을 때 8년에서 9년 전, 즉 1999년 전후로 추정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8년 전, 1999년 12월. 부천 원미경찰서 강력팀 박재원 경위는 감정서를 받아들고 곧장 실종자 미제 파일 보관함을 뒤졌습니다. 박 경위는 강력팀 경력 14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파일 더미 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29세 여성, 실종 신고일 1999년 12월 9일. 박경리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펼쳤습니다. A4 용지 2장, 가출 가능성, 추가 수사 불필요, 도장 하나. 그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DNA, 대조감정이 즉시 신청되었습니다. 수진의 오빠 박성호의 혈액 샘플과 유골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치율 100%. 장독대 아래 잠들어 있던 사람은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박경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8년 전 경찰이 흘려보낸 진술들, 세차장 목격담, 드럼통 소각 흔적, 삐삐삐 발신번호. 하나하나 다시 실로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의 끝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골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천 소사구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지역신문 사회면에 신원 미상 여성 유골 발견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DNA 감정으로 박수진임이 확인된 직후 박재원 경위는 수사팀을 꾸려 8년 전 관련자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최동현이었습니다. 최동현은 유골이 어머니 집 마당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겉으로는 침착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그를 흔든 것은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8년 전 삐삐 수발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던 수사관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병원 대기실에서 받은 그 메시지. 나야, 병원 앞에 있어 잠깐 나와. 그 발신 번호가 최 씨 자택 인근 공중전화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최 씨의 집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골목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청록색 봉고 트럭을 세차하던 중년 여성. 박경희는 당시 세차장 운영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8년이 지난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운영자는 예상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손이 많이 떨렸어요. 세차하면서 호스를 2번인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트럭 조수석 시트 쪽에 뭔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는데 세차 끝나고 저쪽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쓰레기통은 이미 오래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트럭의 소유자는 최 씨의 조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최 씨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트럭이었다는 사실이 조카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이 최 씨를 소환한 것은 DNA 감정 결과가 확인된 직후였습니다. 72세가 된 최 씨는 조사실에 들어서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수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한동안 무릎이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박경희가 공중전화 발신 기록과 세차장 목격 진술, 트럭 소유 관계를 차례로 제시하는 동안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경희가 마지막으로 유골 감정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뱃속 아이도 함께 수습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다가 작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술이 수사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의 고백 속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현이한테 시켰어. 같이 묻었어. 박재원 경위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가 입을 연 순간부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최동현은 어머니의 고백 사실을 전달받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침착하게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조사실 의자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원 경위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30분을 넘어갈 무렵 최동현이 손을 내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자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아침, 수진이 집을 나서기 전날 밤 최동현과 최 씨 사이에는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수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정리해야 한다. 최 씨가 며느리 수진을 제거하려 마음먹은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부 갈등이었지만 그 안쪽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 명의의 소사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재산 분배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최 씨는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아들이 나온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던 최 씨는 나온이 쪽을 원했습니다. 수지는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없애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최동현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수진의 삐삐 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아들에게서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메시지를 받은 수진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청록색 봉고 트럭을 몰고 병원 앞 골목에서 수진을 태웠습니다. 수진은 조수석에 앉으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최 씨는 조용한 데서 할 말이 있다고 했을 겁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소사구 외곽의 최 씨 자택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최 씨의 진술과 최동현의 진술이 일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수 감정 결과와 교차 검증했을 때 수사팀이 재구성한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수진은 최 씨 자택 마당에서 뒤통수에 둔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기로 사용된 것은 마당에 있던 돌 절구 모서리로 추정되었습니다. 후두부 함몰 골절 형태가 이와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의학 전문가는 판단했습니다. 최동현은 퇴근 후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마당에 이미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진을 장독대 아래에 묻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최동현은 이 대목을 진술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재원 경위는 그 눈물이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끝내 알 수 없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는 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실종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나와 결과를 전달하는 동안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거기 있었구나. 그 말이 복도에 오래 남았습니다. 2007년 5월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동현과 최 씨 모자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은 매 기일마다 자리가 찼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죽이고 8년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공분이 컸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동현 측은 어머니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며 본인은 사후 가담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중전화 발신 기록과 세차장 목격 진술, 삐삐 수발신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자백이 교차하며 법정에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산과 아들의 재혼을 위해 임신 7개월의 며느리와 그 태아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이후 8년간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최동현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후가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범행을 묵인하고 사후 처리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는 순간 방청석 한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성우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인이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울음 한 번으로 다 쏟아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날 법정에서만큼은 무언가가 비로소 끝났습니다.
2008년 5월, 박수진의 유골은 안동 외곽의 한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빠 박성호가 수진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직접 골랐습니다. 비석 앞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놓였습니다. 납골당 창너머로 늦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비석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돌아서면서 수사팀 박재원 경위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박 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8년 전 그 2장짜리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야 할 누군가였기 때문입니다. 나온이는 최동현의 선고 직후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함께 차린 정비소는 정리되었고 소사구 최 씨의 자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장독대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천의 골목은 여전히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낡은 담벼락을 밀어내고 새 건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그 봄 내내 울렸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실종자 파일 속에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땅 속에서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긴 세월이 덮어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차갑고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